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5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을 시진핑 주석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번 유럽에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어떤 언론 매체에서 찍었는데 독재자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두꺼비상이긴 한데 이 사진은 되게 외롭게 보이는데 그게 좀 느낌이 와가지고 한번 배경화면으로 해봤습니다. 중국이 좀 힘들어 져야 한다는 것에 저는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생각해보고 있던 자료에서 이게 1919년에 제가 학습을 하면서 구했던 자료인데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그때 나왔어요. 2090년 미래계급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1계급이 아주 극소수인데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 요게 이제 구글, 그 다음에 이제 뭐 MS, 뭐 메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라든지 그게 또 들어갈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2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가 0.002%가 되겠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들어갈까요? 연예인 중에는 누가 같은 스타. 우리나라 배우라면은 누가 들어갈까요? 저건 있겠죠? 요즘은 뭐 범죄도시 마동석이가 그렇게 뜨던데 이 마씨는 중국성일 거예요 아마. 천방지축 마골피에 들어가는. 이거 옛날에 전통적인 상놈이라고 보통 얘기인데 상놈의 성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런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대표적인 장사하는 사람들의 성씨다. 이렇게 상계급이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된다. 99.997%가 전부 다 프리카리아트 계급이 된다. 단순 노동자 또는 기본소득 생활자, 뭐 공장도 다 기계가 돌아가고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자동화된 사회가 될 거 아니냐. 요것은 그때 서울대 윤기훈 교수팀에서 이런 그림을 했는데 출처는 제가 좀 뭐 다 기록을 못했네요. 그리고 유요코 2017년 10월 20일자 표지에 프레카리아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은 이 휴머노이드들한테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또 가지고 있는 애완견, 대형견이네요.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애완견도 로봇 애완견이 또 등장한 거로 되어 있네요. 요런 겁니다. 그래서 프리카리아트라는 용어가 불안정한 플로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트, 뭐 그냥 다시 뉴 프로레타리아트, 이런 시대가 2090년에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상징적으로 그런 거를 어저께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인가 하고, 이제 그런 류의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37만 원, 공무원 연금 203만 원, 수급액 5.5배 차이 나는 이유.
그거 요거는 제가 미리 그 결론 같은 결론을 쓰고 있는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가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관 여기 그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포함해서 그냥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 역연금 수급자까지 뭐 들어가는 거로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65세 인구 약 1210만 명 2022년 말 기준해 가지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 명으로 43.9%에 해당하고 그나마 65세 이상도 그 수급자는 50%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수급자에 들어갑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뭐 좀 냈으니까 또뭐 강제적으로 그때 시작을 했었죠. 받는 액수도 높지 않았다. 잠깐 아까 얘기한 대로 36만 9천 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이 1인당 개인의 최저 생활비 수준이 현재로서 월 124만 3천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반면 특수직 역연금의 경우 월 평균 수급액이 203만 원이다. 자, 5배 차이 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2019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7.4년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26.1년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오래 냈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하고 또 그 보험료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1년부터 국민연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은 소진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견해들이 공무원 쪽에서들은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많이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간기업 출신들은 고생 안 했냐? 그래, 보험료율은 적었어. 하지만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은 혁명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까 그 맨 앞에 그 프리카리아트를 한 그 심리적 배경에는 이런 뉴스를 보고 그런 자료를 찾게 된 겁니다. 2019년에 했던 거니까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런 자료를 제가 어떻게 찾았어요. 제 개인 컴퓨터 안에서 뭐 검색 뭐 잠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한국은 현재도 이미 프레카리아트의 불의의 나라다. 불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다. 자, 아까 얘기를 표로 만들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36만 9천 원이에요. 공무원연금 203만 원이에요. 차이가 공무원 출신들이 166만 천 원을 더 받아갑니다. 차이가 이 450%입니다. 이렇게 5배가 아니고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50%가 낮습니다. 보험료율은 공무원연금이 18%를 냈고 국민연금은 9%뿐이 안 되니까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450%가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이거 두 가지를 더한 게 150%. 그러니까는 그 공무원들이 150%만 더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40만 원으로 보면은 한 그 40에 150%면은
한 60만 원, 60만 원 정도 가면 정의로운 나라 아니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단순 평균 150%더 받는 것이 정의로우나 수령액 4.5배는 공무원이야말로 국민을 착취하는 이조시대의 관아들인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롭지 못한 나라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글쎄,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겠지. 이것은 제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러 처음 가서 면담을 하기 전에 꼭 면담을 하라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뭐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받는 거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그 이 국민연금 그 이 지사 까지 지사장인가 뭐 어디 그 연금 지급 그 무슨 부처가 있는데 아주 이쁜 그 아줌마가 공무원이시겠지. 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이 내시면은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 나 지금 못 견딘다 이제 받아야 된다 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그 개인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제 집사람의 연금을 또 좀 내주고 있어가지고 또 그 집사람도 국민연금을 제가 받게 해줬어요. 물론 금액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정권 세력이 정권을 잡든 그들은 공무원 지배계급의 상위 계급으로 군림할 뿐이다. 그걸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박근혜 때 요걸 좀 건드렸죠. 그 결과는 뭐 딴 것도 있지만은 탄핵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게 주요 큰 원인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다. 공무원 연금 등 작은 고갈이면은 계속 지급하려면 결국 국민의 세금 명목으로 갈취하여 줄 것이 아니냐.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불만 세력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프레카리아트다. 프레카리아트 혁명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1년에 한 번씩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는 공무원 출신이 나이 먹어서 뭐 좀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뭐 소방서 출신이라 그래요. 소방 공무원. 그 용돈도 많이 생기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방이라는 데가. 그 뭐 영화에서는 불났을 때 고생하는 그런 장면들만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 저기 기업들 다니면서 그 형사들 무슨 술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돈 뜯어내는 거 중앙일보에서도 나왔는데 소방법에 안 걸리는 사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다 돈 뜯는 형사들보다 돈을 더 벌었을지도 몰라요. 잠깐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제가 만난 공무원 출신들은 절대 먼저 자기가 먼저 술을 사겠다고 한 놈을 한 정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 나오면 n분의 1이긴 하죠. 근데 개인 경험에 한해긴 합니다만은 저도 딱 하나 현역 시절 검찰 지검차장한테 2차 한 잔 얻어먹은 경험 빼고는 말이에요. 1차는 물론 제가 저녁을 샀더니 아이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제가 술 한 잔 사겠소. 해가지고 저기 이거 지방 도시였어요. 지방 도시 변두리에 어디 조그만 그 카페에 가서 양주 한 병을 얻어 먹었는데 그때 그 폭탄주로 대결을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런 데 와서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얼굴이 알려져 가지고 이런 데술 먹으려면 당신이니까 술 한잔 하고 싶어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일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47.9%, 미국은 32%. 일본의 국민연금 부담률은 너무 높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문화방송에서
FM 91.67 그 헬스로 하는 건데 미국 거주의 마치야마 토모히로 씨가 X에 올린 거를 그 화제로 해서 요거 제가 두 번째 이 문화방송 뉴스를 그 두 번 취급을 하게 되는데 꼭 사실 네 명이 운영하는 조그만 FM 방송인 것 같아요. 여자분 한 분 있고 이분이 뭐 주도하는 사람이 노인네 한 분 있고 그렇죠. 사회 경륜이 산 사람.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은 요 네 명이 주 멤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처럼 생겼네. 일본인들처럼 생겼어. 미국의 국민연금 소셜 세큐리티에서 수령액 통지가 왔다. 지금 65세부터 수령하기 시작하면 월 2173달러 33만 행이지만 66세로부터 받겠다고 하면은 3000달러 4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다 이거예요. 만약에 일본에 살았다면 후생연금과 합쳐도 14만 엔이었다. 이거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왜 일본인은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본을 자기가 일본인이지만은 미국 그 영주권을 땄는지 시민권까지 딴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미국 시민권을 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포스트에 대해 프로그램 파트너인 코지마 게이코는 이 여잔 모양입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일해서 납세를 하고 있는데 노후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발언. 참 말을 그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돌리고 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적게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다. 아니 성질난다. 아니면은 이게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냐 저처럼 뭐 이렇게 좀 공무원들은 밀보는 얼마 받는지 그런 것도 좀 나왔으면은 참 좋았을 뻔했어요. 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일본의 그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외국계 펀드에 의한 식민지화가 진행되어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일본의 현상. 이래서 정보전략 애널리스트 야마오카 데츠히데라는 사람이 뉴스 크런치 이거 처음 인용을 해봅니다.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은 30년간 오르지 않은 사이 대기업들은 수출계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증세제 혜택으로 내부 유보를 쌓았고 그나마 남은 돈은 외국계 펀드로 흘러갔다. 우리 유권자가 나라를 지킨다라는 의식으로 정치가나 관료의 체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린다. 신세국론 일본의 소멸을 막고 진정한 독립국이 되기 위한 긴급 재헌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대기업 실질적 오노가 외국계 펀드의 일본인의 급여 수준은 지난 30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던 것은커녕 실질 임금에서도 떨어지고 있다. 1997년 100으로 하면 2016년 시점에 89.7%포인트, 무려 10% 이상 감소한 거다. 실질 그 근로자 소득은 참고로 같은 기간 미국은 115.3%, 스웨덴은 138.4%포인트로 실질임금이 올라갔다. 일본 정부, 아니 재무성은 일반 서민이나 중소 영세기업의 희생 등은 고려하지 않고 소비세율을 올려 이게 빠따제, 버터제 뭐 이런 거 같은데 법인세 등을 감세하거나 소비세를 환급하는 구조로 대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 온 것이다. 그 대기업의 상당수가 이미 실질적으로 일본의 기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얘기하는 얘기를 이 사람도 느끼고 있네요. 대주주가 외국계 펀드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한국시중은행, 우리 그 4대 은행 다 외국 거죠. 어, 하나은행인가 거기 같은 경우 KB은행인가 79%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도 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십시오.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경영권을 직접 관여는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상이익은 그래서 대기업들이 늘어났는데 종업원의 급여는 늘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디프레이션 시대에 잃어버린 30년 때문에도 그렇고 한국은 이제 디프레이션 저성장 시기로 왔는데 그동안까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금은 한국은 오르긴 올랐어요. 일본하고 이제 거의 같은 수준, 일본을 하고 역전됐다고 그러죠. 일본보다 평균 임금이 올랐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그 2022년 기준인가 2023년 기준인가 평균 5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500만 엔, 한 600만 엔 정도로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일본 평균이 뭐 기억나는 거는 548만 엔인가 그런데 전체 평균이 우리나라가 그것은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짖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요. 제2의 메이지 유신 혁명이 필요하다는 일본 엘리트. 잉여금의 대부분이 외국계 펀드의 주주배당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바꿀 수 없는 한 일본인은 향후 더욱 가난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식민지와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맞는데 그걸 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참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경제 발전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지금 중국에도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은 빠져나오니까 뭐 전체 국민은 못 살아도 꿋꿋하게 주권은 유지하겠다는 게 시진핑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파라는 게 이게 구글 뭐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데를 페이스북이었을 겁니다. 요게 애플, 가파, 요게 네 군데. 요게 이제 세금 탈루와 미국의 편의주의에 대해서 조세 피난처가 있지만은 우리가 뭐 케이먼 제도, 버뮤다 제도 이런 거 있지만 아이슬란드나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홍콩 등도 역시 조세 피난처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는 일본에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미국과의 조세 제약에 의해서 평등하게 느껴지지만은 역학관계가 반영되고 실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양국 간의 협의로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통등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으로 울고 있는 국민. 재무성은 무서운 관공서로 소비세야말로 일본 경제를 부각시키지 않는 근본 요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취해 2023년 10월부터 인보이스 제도를 도입해 버렸다. 곤란하게도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일본 국민이다. 우리가 이번 총선도 누가 결정했느냐? 국민이 결정한 거다 이게요. 25만 원 받으려고 결정한 거다 이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봐서는 일본 정부는 스스로 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하면서 감소분을 외국인 이민으로 빠르게 대체하려고 우리 유권자들이 일어서서 이런 상황을 멈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일본은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아니면은 일본인의 나라조차 없어질지도 모른다. 외국인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다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저기 다들 빠져나가면은 경제가 돌아가겠냐? 그건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참 매우 어렵네요. 저간 이런 상황을 좀 문제점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거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회계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우리 영업이익이란 것은 우리나라에만 쓰고 있었고 지금 이번에 저 바뀌는 IFRS 18이라는데 또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영업이익을 이 사람들은 Operating Profit라고 합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쓸 때는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전의 결과인 이익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오퍼레이팅 뭐 이거를 이제 운영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영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요. 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그로스 프로피트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아직 변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른 수익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를 여기다 아예 표현해라. 그리고 일반관리비 여기다 또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딜이라는 게 이제 지식자산권 이런 무형자산인데 이거에 대한 감모 손실을 좀 여기다도 표현을 해라.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도 여기다가 좀 넣어라. 이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업의 비용까지 여기다 넣으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음, 어차피 다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판매 관리비만 넣어가지고 한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다 넣어가지고 실제 니들이 얼마 벌었는지 보여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로 해가지고 종속기업에 대한 손익 내용, 그 다음에 다른 투자에 대한 수익도 여기다 넣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전이 후에 여기에 이제 지급이자, 그 다음에 뭐 연금이자 이런 게 있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세전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면은 실질이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한국 원가회계 손익계산서에서 그간 영업이익으로 표기했던 영어는 원래부터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었다. IFRS 18로 그 손익계산서 표기 내용이 달라진다.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제 영업이익으로 표기했던 범주는 운영이익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국제회계 기준이 이렇게 또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전부 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외국 글로벌 자본 금융 세력들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한 장을 딱 보고 왜 니들 판단을 못하게 하느냐, 내가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아니면 계속 투자할지 말지를 좀 쉽게 좀 알아볼 수 있게 해다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산업 자본주의에서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 정말 극단적이었다. 달러 강세 객관적 이유 있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의 다나카 히로유키 기자가 국제통화기금의 게오르기 에바 전무이사는 6일 연초부터의 엔화의 하락은 정말 극적이었다라고 말해 엔 매수 달러 매도의 환율 개입을 실시했다고 지적되는 일본 정부, 일본 은행의 대응에 이해를 나타냈다. 그렇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엔화를 매입을 좀 하고 그런 걸 했다 이거죠. 이런 발언이 LA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외환시장에서는 1달러 160엔 전반에서 154엔대까지 상승한 4월 29일과 157엔대에서 153엔대까지 엔고가 진행된 5월 2일에 환율 개입이 행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게오르기바 애쉬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유연한 환율을 약속하고 있다며 일본이 뭔가를 한다면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일 것이라고 말해서 일본 측의 입장을 배려했다. 어느 정도 엔화 약세가 되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가 개입을 했을 것이다. 조금 막으려고. 한편 달러 강세에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강하고 금리는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IMF에서. 이게 급히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160원 엔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개입으로 해서 지금 152엔대로 다시 지금 올라간 거로 가치가 이런 표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하 450m의 육겹 갑옷으로 핵 폐기물 보관, 세계 첫 고준위 핵처 분장 핀란드 온칼로에 대해서 르포 기사를 냈습니다. 요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원자재 껍데기자 비철금속주 금돌 전효성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는데 구리 가격이 요즘 꽤 뜨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언 니켈 값도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고려엔 한국 선재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 고려엔 주가가 이렇게 좀 뭐 했는데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5월 7일 현재 47만 3천 원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금속 거래를 제재하면서다. 어, 또 구리를 중국에서 되게 사간다며요.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또 뛴 것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시장이 재편되고 또 러시아산 금속은 제재를 가한다. 이러니까 아연 현물 가격이 현재 톤당 2,872달러면은 제가 보통 아연 가격은 한 200만 원 선 아니냐 했더니 이 정도면 이제 300만 원이 넘는 거죠. 톤당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달 초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20%가량 올랐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도 각각 14.96부터 9.33% 뛰었다. 그러니까 아연 가격이 꽤 뛰었는데 아연이 군수물자의 필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에 최대 비철금속 재련 기업인 고려아연 주가가 4.65% 올랐다. 아연 관련주인 한국선제 주가도 저점을 찍고 상승세다. 조일알루미늄 이런데 이게 보통 조일알루미늄 하면은 우리는 뭐 알루미늄 주전자 정도나 만드는 대로 알고 있는데 뭐 또 별도 다른 것도 만들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제직필 윤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주는 교훈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여러 긴 글에서 요구사항을 보면은 대통령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다. 대통령이 잘못한 걸 찍은 거죠 이거를. 첫째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해라. 이런 걸 얘기했어요. 바이든하고 일본은 좀 명확히 해야겠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되고서 허구한 날 자유만 부르짖고 철학만 설파하는 대통령이 연출한 비극이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한국에 맞는 과제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떠드는 거 보면은 뭐 자유평등 뭐 이런 거에서 추상적인 얘기만 자유만 수십 번 반복했다. 그의 이론이 현재 한국 경제에 적합한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말이다. 이런 글을 쓰는 거는 약간 레프트적인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정부의 개입이 강한 경제 체제인데 한국에서 추상적인 작은 정부 대 큰 정부의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부가 크게 관여하는 나라였지 않느냐. 관치 행정, 관료의 힘이 강하고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큰 정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 우파 포퓰리즘의 발흥, 지정학적 위기,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는 현실성이 없다. 다만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넘쳐나는 사회다. 이 뜻은 뭐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있는데 우스운 정책만 쓰고 있다. 음, 머리가 아둔하다는 거로 들려요. 자유, 공정, 상식 등 뜬구름 잡는 시간에 정책의 약점을 보하는 게 상책이다. 근데 이 교수가 한 얘기도 뜬구름 잡는 비판이다 이게. 평가에 대한 대안 제시도 추상적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윤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검찰 출신 아니냐? 정치 잘 모르지? 경제 잘 모르지? 그래, 당신이 할 게 있어.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한국 내 간첩 및 정치인 중에서 친중 매국노만 제거해도 5년 성공이다. 저는 기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국 내 이게 그 진보라고 말로는 다 포장을 하고 화장질 해 있지만은 자기 자신들을 그 본색을 안 드러내고 화장질 어? 분식을 하고 있다 이게요. 화장지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북한 포함해서 자관 친중 매국노 그다음에 그 친북 매국노들 이런 애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 국익을 빼나가는 그런 애들을 다 제거를 해라. 아, 제거할 때가 한두 군데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빨갛게 물 들어가고 국민이 빨갛게 물 들어간 건 난 아니라고 봐요. 그 25만 원에 그냥 그 야당 찍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일본 애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그 정도지 뭐. 이런 거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런 거로 봐서 꽤 언짢습니다. 기분이. 그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라파 횡단 장악 원조 위협하고 휴전했던 긴장 미국의 통제하고 라파 이집트의 그 검문 국경 검문소 장악하고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검문소도 그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데 있지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검문소도 있어요. 그거 두 군데를 다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확실히 팔레스타인을 가자지구에서 다 쫓아내려는 건지 그거보다도 하마스가 없어져야 된다. 팔레스타인한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매우 궁금하네요. 미국의 그 토네이도 오클라호마 작은 마을이 강타했다. 이 편지통이 요 정도 잠겼으면 물이 꽉 찼다는 얘기네요. 어,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까 그 외국 자본이 뭐 일본에도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식민지 아니냐 그러면은 일본 지식인이 자기네가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비교했으면은 우리나라는 뭐 더한 거지. 한미일 동맹하면은 그뭐 까놓고 얘기해서 뭐 북한에서 공격하듯이 남한 괴뢰군 조직 깡패 새끼들 이렇게 김정은이가 얘기하니까 그건 맞는 얘기야. 맞아. 식민지 맞아. 음.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벗어날 거야? 어? 일본이 식민지 지배했을 때 우리가 무슨 항일운동 해가지고 독립했냐? 미국이 그 원자폭탄 두 개 때문에 무조건 항복하는 그 후로 일본은 강자한테 깨갱한다고 계속해서 니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음,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건 그렇고 자원은 빈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 한반도로 이주하세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 많습니다. 한반도도 재해가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발생 빈도도 높지 않습니다. 있다면 인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만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은 자연이 오는 그런 어떤 그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이니까 축복받은 땅으로 이민 오세요. 우리 인구 줄고 있거든요. 돈 좀 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까 첫 배경에 시진핑이 얘기했는데 시 주석 미국 대사관 폭파 절대 잊지 않겠다.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블룸버그 뉴스 25년 전 오늘 나토가 유고슬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노골적으로 폭격해 중국인 기자 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그 1999년에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 당시에 미국의 미사일로 인해 중국의 언론이 3명이 그때 중국 대사관 언론이 3명이 사망했는데 백악관은 나중에 실수라고 주장하며 지도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절대 안 잊는다. 그래가지고 세르비아 방문은 폭격이 있은 지 정확히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프랑스와 헝가리를 경유하는 삼각토의 일환으로 했는데 5년 만에 유럽을 갔다는데 어쨌든 보면은 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의 현재 과잉 생산 능력과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로 자기네들 그 동조 세력들을 계속 만들려는 그 시진핑의 행보로 보입니다. 여기에 시진핑이 했다는 얘기가 인사이터 뉴 콜드워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냉전을 선동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미국이 미중 전쟁으로 해서 신냉전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신냉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미국이 신냉전을 선동한다고 인사이트를 선동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패권이라는 게 그건 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저 새끼가 나를 갖다가 지금 그 뭐야 건방져졌어. 그러면은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 양육강식의 이 자연의 섭리 아니겠어요?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뭐라 그래? 다음은 1분기 그 잠정 실적 공시한 기업들입니다. 빨리 하자. 한섬 영업이익 40.2% 감소했고요. 금호석유화학 영업이익 40.4% 감소했습니다. 보락이라는 데가 있는데 영업이 그래도 올라가는 데가 있어야 기분이 좋네요. 77.6%, 코롱 EMP 1.4% 증가했고, 카카오페이 41.4% 증가했고, 영진약품이 무려 755.4%, 영진약품이 바카스인가요? 영진 구론산? 바카스는 동화하고 영진 구론산인가 뭐 그거 있죠. 우리 피로회복제. 예. 현대홈쇼핑이 이게 뭐 또 요즘 저성장 경제라는데 홈쇼핑은 247.4% 증가를 했네요. 뭐가 소비 심리가 뭐 뭔가 좀 일어났나요? 그 다음에 그 대신증권 증권회사 33.9% 증가했습니다. 이상 5월 8일자 슬럼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